향수의 대명사 샤넬 넘버 5, 인터넷 검색은 구글, 문자 메시지는 카톡. 그럼 의자의 대명사는? 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디자인의 의자가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아직도 새로운 의자를 찾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의자들이 세상을 놀랍고 즐겁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이 의자는 가구 디자인의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작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칭송될 작품입니다. 아, 이거 나도 아는데, 나도 본 적 있는데,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한 번쯤은 봤을 의자, 바로 토넷 넘버 14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의 시작 두 번째 이야기로 근대 가구 디자인의 역사적인 시작을 알린 토넷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넷, 이것은 이 의자의 창작자인 미하엘 토넷의 성, 즉 패밀리 네임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럼 미하엘 토넷에 대해서 알아보죠. 미하엘 토넷은 오늘날 독일의 라인란트 팔트주에 있는 도시 보파르트에서 가죽장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토넷은 목수 견습 과정을 거친 23살 무렵에 아버지의 작업장을 물려받아서 가구 제작자가 됩니다. 꽤 실력이 괜찮았던지 평판도 좋았다고 하는데 그는 남들과는 다른 웅대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합니다. 즉 1830년대부터 구부러진 나무 판재를 접착제로 붙여서 곡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구부리는 것, 즉 밴딩하는 방식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얇게 켠 나무 판재를 수분을 먹여서 구부린 다음에 판재 여러 장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적층하는 방식으로 붙여서 곡선을 표현하던 것이었습니다. 얇은 나무 여러 겹을 겹겹이 적층한 이유는 당시로서는 두꺼운 나무를 한 번에 구부리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토넷은 1836년 보파르트 레이어 우드 체어를 선보입니다. 토넷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당시 밴딩 기술은 이미 많이 사용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특허까지 받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기술은 고대로부터 배의 뼈대를 만들거나 마차의 바퀴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가구에서 그 기원을 찾아본다면 아마 윈저 체어 정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윈저 체어는 사실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현대적인 스타일의 윈저 체어는 16세기 초 영국의 바퀴 제작자들이 바퀴의 살대를 만들던 방식을 차용해서 의자의 둥근 다리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자의 등받이나 팔걸이 부분이 곡선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밴딩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토넷으로 돌아와서 그는 이 보파르트 체어를 1841년에 열린 코블렌츠 무역박람회에 출품합니다. 그곳에서 이 토넷의 기술을 알아보고 매료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였습니다. 독일 지역에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등장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데 당시의 유럽을 오늘날의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등의 지역은 과거의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그 주도권은 지금의 오스트리아인 합스부르크 가문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오스트리아와 독일 북부의 프로이센이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1866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그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1841년이라는 시기는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이 독일 전역에 퍼져 있었던 시기였고 특히 메테르니히는 나폴레옹이 건좌에서 내려온 이후에 유럽 질서였던 빈 체제를 짧게나마 주도했던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무튼 토넷의 새로운 시도와 기술에 매료된 메테르니히는 그에게 비엔나로 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후원자가 되어줄 테니 비엔나로 와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라 라는 뜻이었겠죠. 특허 신청은 번번이 반려되고 자신의 경쟁자들은 모방을 하거나 기술을
이렇게 훔치려고만 하는 그런 환경에 환멸을 느낀 토넷은 과감하게 비엔나행을 결정합니다. 비엔나에서 토넷을 맞이한 메테르니히는 그를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인사시키기도 하고 비엔나로 온 지 불과 몇 주도 되지 않아서 토넷에게 특허를 내주기까지 합니다. 토넷의 의자가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커피하우스가 인기를 얻던 그런 시기였는데 원래 중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동로마에서 그 번성한 커피하우스 문화가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인기를 끌었던 것인데 커피하우스는 사교는 물론 정치, 문화, 철학, 과학,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던 공공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커피하우스가 유행하면서 그 공간에 놓이는 가구 또한 화려하고 세련된 것들을 추구했는데 유려한 곡선을 가진 토넷의 의자는 그 커피하우스에 아주 어울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의자의 또 다른 이름은 커피하우스 체어이기도 합니다. 토넷은 비엔나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 내친김에 1851년 런던에서 열린 엑스포에 참여해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이후 1855년 파리에서 열린 엑스포에서는 생산 기술을 개선하면서 은메달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드디어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는 전환점이 된 거죠. 이후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지역에서까지 주문이 쏟아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접착제는 동물의 뼈나 가죽 등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당연히 요즘처럼 품질이 좋았을 리는 없고 특히 수분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위해서 운반하던 중 화물칸의 그 습한 환경, 그 조건에서 접착제가 견디지 못하고 의자의 접촉면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큰 난관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거듭한 끝에 1856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단한 나무를 밴딩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서 산업혁명의 최초의 동인이었던 증기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기다란 너도밤나무 목재를 증기 보일러에 넣고 찝니다. 이 과정에서 부드럽게 된 나무를 금속의 밴딩 틀에 고정해서 말리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 밴딩의 원리와 기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재를 구부리는 밴딩 기술은 크게 건식 밴딩과 습식 밴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건식 밴딩은 토넷이 최초에 사용했던 기술, 즉 얇은 판재를 켜서 수분을 먹여서 구부린 다음에 이것들을 여러 장 겹쳐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서 그걸 밴딩 틀에 넣고 접착제를 굳히는 방식, 그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습식 밴딩은 토넷이 새로 고안한 바와 같이 목재를 찜통에 넣고 쪄서 부드러워진 나무를 구부린 다음 밴딩 틀에 넣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목재의 조직에는 셀룰로스와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친수성, 즉 물을 잘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목재의 강도 측면에 있어서는 인장 강도를 담당합니다. 인장 강도란 재료가 끊어질 때까지, 끊어지도록 잡아당겼을 때 절단되기 전까지 버티는 힘을 말합니다. 이 셀룰로스는 구부리는 목재의 바깥쪽 부분이 일정한 힘까지 절단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리그닌은 지용성을 띠는데 목재의 강도면에서는 압축 강도를 담당합니다. 압축 강도란 재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눌렀을 때 으스러질 때까지 버티는 힘을 말합니다. 즉 리그닌은 휘는 목재의 안쪽 부분이 일정한 힘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구성 요소의 성질을 이해하고 밴딩의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온고압의 설비 내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면 목재의 조직은 열과 수분에 의해서 느슨해집니다. 친수성을 가진 셀룰로스는 증기의 수분을 받아들여서 탄력을 가지게 되고 지용성을 띤 리그닌은 열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재는 쉽게 구부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밴딩 틀에 넣고 고정을 한 다음에 수분을 말리고 열을 식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밴딩 틀에서 빼내더라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토넷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밴딩을 하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고정 댓글란에 영상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결국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토넷은 이를 기준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드디어 1859년 역사적인 토넷 넘버 14을 선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214번으로 시리얼 넘버가 바뀐 이 의자는 모두 6개의 부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품의 수가 적은 것은 하나의 나무 부재를 밴딩해서 하나의 파트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하나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장의 판재를 만들고 또 이것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과정, 이것을 없앰으로써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또 적은 수의 부품은 이것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 공정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품별로 개별 공정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면 완성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숙련 노동자가 아니라 반숙련 노동자만으로도 개별 공정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1인당 들어가는 인건비 또한 절감이 가능했던 것이죠. 따라서 출시 당시 이 의자의 가격은 3길더였다고 하는데,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달걀 36개 또는 좋은 레드와인 한 병 정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또 토넷은 물류 측면에서도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당시는 대부분의 운반 수단이 대형 증기선 또 철도였기 때문에 대형 상자에 조립되지 않은 분해 상태의 부품을 넣어서 운송을 했는데 1세제곱미터의 그 상자 안에 의자 36개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분해 상태로 운반된 부품들은 도착지에서 조립을 해서 의자의 완성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로 조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물리 측면에서도 엄청난 혁신이었고 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어디로든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자가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데에는 저렴한 가격이나, 물론 요즘은 워낙 유명해서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물리의 혁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곡선은 화려함이 덜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나무가 이루는 유려하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곡선과 우아한 자태는 그 당시는 물론 모던함이 미덕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질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또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볍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기까지도 한 거죠. 오늘은 근대 디자인 가구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토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의자가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디자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작임을 의심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넷의 성공에는 19세기 초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던 유럽의 한복판에서도 자신의 일에 매진한 미하엘 토넷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집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 못지않게 토넷이 가진 기술의 값어치를 알아보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메테르니 또한 높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목도한 유럽의 본토 입장에서는 기술은 곧 국가의 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이 토넷의 든든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기술은 곧 국가의 부라고 하는 말은 반도체 전쟁, 우주 전쟁 등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한 요즘이야말로 더욱 절실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은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과 경제는 디자인, 예술, 문화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기술은 물론 예술, 디자인, 공예 분야에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하고, 이것은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R&D 예산을 아예 없애다시피 해서 국가의 부와 미래를 망쳐놓고 과학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가증스럽고 한심한 꼴을 보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